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자, 에센셜 112제 두 번째 시간 9번부터 31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대소의 법칙, 생명표, 수지상등의 원칙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수지상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는 겁니다. 1번. 어떤 사건의 관찰 횟수를 늘리면 벌써 여기서부터 딱 보면 이거 대소의 법칙 얘기하는 거죠. 예, 일정한 발생 확률이 나오고 그 확률은 되게 비슷하게 진행되는 성향을 말한다. 주사위 기억나시죠? 자,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네, 틀린 게 아니고 대소의 법칙 설명하는 거죠. 2번 사람의 연령별 생사와 관련된 통계. 요거는 생명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 지출 비용의 총액이 동일한 금액이 바로 수지상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에서 표준 위험률로 사용하는 생명표는 자, 국민생명표, 경험생명표. 자, 구별하실 수 있겠죠. 제9회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방식으로 보험료 산출을 합니다. 수지상등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안 된다는 것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질의 위험을 가진 가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단체의 안정성은 높아지게 되죠. 낮아지는 게 아니죠. 세 번째, 생명보험에서는 다수의 가입자로 구성된, 좋네요. 서로 다른 성질의 위험이 이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겠죠. 동일한 성질의 위험을 가진 가입자 수가 많아야 보험단체가 존재하면 할수록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성질,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관계자 얘기하는 거네요. 자, 계약관계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회사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중 보험계약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거냐. 자, 1번.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 납입 의무를 가진 자는 바로 계약자가 되겠죠. 두 번째.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는 바로 보험회사가 되겠죠. 1번,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 보험회사의 사업 영위를 위해 사업 허가를 승인해 주는 자는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관계자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자 중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나이는 만 19세, 만 18세, 만 15세 아닙니다. 만 15세는 사망과 관련된 거죠. 두 번째, 보험료 납입 주기 원칙은 매년 1회 납입이 원칙입니다. 왜냐? 사망표, 생명률, 사망률이 1년 단위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주기 원칙도 원래는 1년이 맞죠. 그럼 왜 월납을 하느냐? 편의상 월납으로 한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딱 요거 나오면 무조건 서면 동의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구두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니까 틀린 겁니다. 구두 동의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보험료 납입 기간이 보험기간보다 긴 경우를 전기납이라고 한다. 전기납은 보험료 납입기간하고 보험기간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기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 11번 배당 보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뭐가 틀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배당, 배당이 있는 보험계약이라야 배당을 할 수 있는 거죠.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 그 잉여금을 일정 비율만큼을 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 대신에 배당금으로 퉁치는 거죠. 대신 납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상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가격 자체가 자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보험회사가 다른 배당률을 적용합니다. 예전에는 동일했습니다. 자,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안내 자료에 보험회사의 장래 이익 배당에 대한 예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냐? 자, 계약자 배당이 있는 유배당이죠.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금융위원회가 인정을 하는 경우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배당 연금보험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 방식과 3위원 방식, 이 두 가지 보험료 산출하는 방법이죠. 예, 이거 비교하는 것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전산 시스템 관련 비용이 많은 것이 바로 현금 흐름 방식이죠. 3위원 방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선 배당, 후 적립. 배당부터 우선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채운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선, 적립, 후 배당 체계야 맞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자, 청약 및 청약 철회. 요거 청약 철회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가능한 날짜가 최대 언제냐. 그럼 청약 철회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가능하죠. 근데 이 15일 이내인데 뭐냐? 청약일로부터 30일을 넘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증권 수령일이 10월 8일입니다. 그럼 플러스 15 하게 되면 23일이죠. 그죠? 10월 23일이 10월 3일에서 30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10월 23일이 철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자, 연관함정 보죠.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누가 철회한 겁니까? 계약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철회를 했죠. 그럴 때는 예정 이율로 계산된 걸 더 얹어주질 않습니다. 그냥 기납입 보험료만 돌려주고 끝이 나는 거죠. 왜? 계약자가 자기가 철회를 했으니까. 두 번째,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 15일 이내, 여기까지 뭔가 비슷한데요. 약관을 교부를 해야 된다. 약관 교부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승낙하게 되면 빨리 교부를 하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영업 프로세스입니다. 세 번째, 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자, 청약 철회가 가능한 계약, 불가능한 계약,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보험기간이 1년 미만. 그죠? 진단 계약. 그 다음에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가 되지 않는다. 3년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청약의 승낙 및 거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을 받았죠. 1회 보험료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낙을 하든지 거절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 무진단 계약은 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30일. 자, 이 언제부터냐? 요게 이제 가장 많이, 함정을 파놓는 부분입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및 거절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2번. 진단 계약은 진단일로부터 좋아요. 근데 15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여기도 진단일로부터 30일. 그럼 이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보험회사가 30일 이내에 승낙 거절 여부를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거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승낙된 것으로 아무 의사 표시가 없었을 때는 승낙된 것으로 본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무진단 계약의 보장 개시를 언제부터 그런 보장을 개시를 하느냐? 1회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되면 무진단 계약은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자, 반면 진단 계약은 어떻게 되냐? 두 번째 한번 보죠. 청약했습니다. 보험료 납입을 했습니다.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냐? 자, 진단 계약은 진단 계약이니까 건강진단 받았겠죠. 1회 보험료와 건강진단이 모두 다 완료가 된 날. 그러니까 1회 보험료 납입일과 건강진단을 받은 날보다 이 둘 중에서 더 늦은 날부터, 둘 다 완료가 된 날이니까 이 순서에 따르면 건강진단일부터 보장이 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했습니다. 이건 이제 누가 거절을 했죠? 보험회사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책임 준비금을 지급을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기납입 보험료에다가 보험료를 받은 동안에 일정한 이자를 더해서 고객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두 번째, 진단계약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1회 보험료, 건강진단이 모두 완료된 날. 세 번째, 진단계약에서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진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 보장 개시 안 됐네요. 근데 재해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함정이 되겠네요. 14번째, 무효 보겠습니다. 무효. 다음 중 보험 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어떨 때 무효가 되는지 한번 보죠. 1번,
파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파산자하고는 무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산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에도 무효 사유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그럼 2번, 3번이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되겠네요. 어떤 겁니까?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았을 때 요거 무효입니다. 세 번째, 만 15세 미만자가 제가 사망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에는 무효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무효가 되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끝납니다. 왜냐?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누구의 페널티도 없이 그냥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으로 끝이 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이 무효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조금 전에 봤죠? 해지가 돼야 해지환급금을 주는데 그냥 무효가 됐으니까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고 끝이 납니다. 두 번째, 소멸되는 거죠.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되겠죠.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해지가 되죠.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해지가 되면 뭘 지급합니까? 해지 환급금. 요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보험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건 누가 위반했습니까? 보험회사가 위반을 했죠. 자, 그랬을 때는 계약자는 그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를 할 수가 있다. 취소하게 되면 이제 페널티 물어야 되겠죠. 누가? 보험회사가. 그죠? 그래서 보험계약 대출 연복리 이자 계산한 것을 더 얹어서 고객에게 되돌려 주게 됩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 누구의 의무죠? 보험회사의 의무입니다. 자, 보험계약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1번, 보험약관 교부 및 중요한 설명 내용은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납입 의무가 있는 거죠. 통지 의무가 있는 거죠. 계약자 알릴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약관 교부 및 중요한 설명, 내용 설명은 보험회사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험 계약이 취소가 되게 되면 계약자에게,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기납입 보험료 플러스 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얹어서 줍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위반 회사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취소된 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위에 설명드렸죠. 공시이율로 계산된 금액이 아닙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자, 장애 분류표상, 장애 정의.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지문은 여러분께서 꼭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장애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요건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부재자의 생사. 요거 잘 안 나왔던 문제인데 작년에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재자, 집에 없는 사람이겠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몇 년간,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법원이 검사의 청구 등에 의해서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고 사망으로 보는 제도를 우리가 일반 실종이라고 합니다. 일반 실종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는 한시적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몇 년? 5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장애 지급률로 한다. 자, 이 부분도 작년에 시험 문제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요거 한시적 장애 5년 20%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숫자가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영구적이라 하면 장애, 영구적, 치유된 후 이 세 가지가 장애 분류표상 용어죠. 그죠? 요거 여러분께서 구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임이 피보험자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겠죠. 예,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인정되는 경우라 그랬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방불명. 행방불명은 일반 실종하고는 틀립니다. 얘는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요거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험금 지급기일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기일에 대한 내용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외우라고 공부하셨습니까? 3, 10, 30.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구비서류 접수 시 며칠 이내? 3영업일 이내.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 확인이 필요하게 되면 10일. 근데 10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것 같으면 3 곱하기 10, 30일 이내에 지급을 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 10, 30. 꼭 여러분께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회사는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거죠. 그럼 며칠 이전에 알려줘야 되냐? 7일 이전. 7일 이전에는 알려줘야 된다. 두 번째, 보험금 지급 기일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최대 이제 30일 안에 지급해야 되는데 30일 안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소송 제기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들어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해야 이제 사망보험 확정을 할 텐데, 예,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방해를 하는 거죠. 예, 이걸, 예, 이제 책임 있는 사유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누구한테 귀책 사유가 있냐? 보험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기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관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구비서류 접수 시 서류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7이 아니죠. 예, 3, 10, 30. 요거죠. 예,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한다. 두 번째,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가 되게 되면 보험금 지급 기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60일. 요거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의무. 자, 보험금 지급 의무는 보험회사의 의무죠. 다음 표에서 보험 수익자인 병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이게 일부 수익자 얘기인데 작년 재작년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네요. 자, 수익자가 두 사람입니다. 병, 정인데 그 중에 한 사람, 병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자, 피보험자 갑이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 후 2년 이내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니까 뭐 이제 자살한 경우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겠죠.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2년 이내에 자살을 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을 하질 않게 되죠. 그래서 1번은 일단 보험금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보험 수익자인 병이 고의로 피보험자 갑을 해친 경우, 그럼 고의로 해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넌센스죠?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보험 수익자인 정이 수익자 두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고의로 피보험자 갑을 해친 경우에는 병은 아무런 규칙 사유가 없죠. 이랬을 때는 이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정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보장 개시일 후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몇 년이었습니까? 2년 이내에 자살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2년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자,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예외인 경우죠. 두 번째, 의료기관의 치료 확인서는 자, 이제 보험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고증명서를 내야 되겠죠. 이 사고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국내 의료기관에 한정을 하고 이 발급한 서류라는 겁니다. 해외 의료기관이 발급한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합니다. 그죠? 자, 이 부분 시험 문제 출제된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네요. 다음 중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겁니다. 1번, 회사가 계약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계약자가 위반했다는 거죠. 알았을 때는 이미 알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는 해지를 했기 때문에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는 거죠. 3번,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계약 전 알릴 의무, 의무자는 누굽니까? 의무자, 계약자와 보험 대상자가 되는 피보험자가 되겠죠. 계약 전 알려야 될 사항은 그럼 어떤 거냐? 피보험자, 보험 대상자가 제일 중요한 거죠. 현재 및 과거에 어떤 질병을 앓았느냐, 운전 여부까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를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예, 요거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요거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당 계약의 계약자가 다른 보험 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을 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단 말이죠. 보장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보장을 합니다. 다른 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지 해당 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별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무진단 계약의 경우에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몇 년? 2년. 자, 이거는 1, 2, 3 기억나시죠? 1, 2, 3로 기억하시라는 거. 예, 그 중에 2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납입최고 보겠습니다. 독촉입니다. 납입최고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거. 1번, 일반적으로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두 번째, 납입최고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다. 그럼 이제 해지되는 거죠. 보험회사는 언제?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이 아니고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보험계약을 해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죠. 3번, 회사가 납입최고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연히 동의를 얻어서 수신 확인을 전제 조건으로 송신할 수가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누가 통지를 해야 됩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왜? 보험사고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보험회사는 알 수가 없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납입최고 하겠죠. 회사는 7일 이상의 기간이 아니라 납입최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기간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 통지 의무 보겠습니다. 통지 의무는 계약 후 알릴 의무죠. 예, 고지 의무는 계약 전 알릴 의무죠. 자, 보험계약자 등이 가져야 될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자, 1번 한번 보죠. 수익자가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 보험 수익자. 자,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수익자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만약에 지급해야 되게 되면 수익자 주소를 뭐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즉시 알려야 됩니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 수익자는 이를 알려야 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아니, 돈 받은 사람이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번째, 통지 의무는 보험 계약자의 의무인 반면에 피보험자가 가지는 의무는 아니다. 통지 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가 다 가지는 의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 그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수익자에게 발송한 우편이 언제 전달되었다고 보느냐. 자, 최종 보험회사에 알려진 주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소로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 그러니까 등기 같은 경우겠죠.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일이 지났을 때, 그때쯤에는 이제 도달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할 시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준용하는 이유는 바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 여러분께서 이것도 한 번씩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통지 의무는 보험계약과 피보험자만이 가지는 의무사항이다. 아니죠. 앞에 설명드렸죠. 예, 보험 수익자도 통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관에서는
계약자의 주소 변경 통지 의무를 업무를 진행하는 보험회사 측에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계약자 측에 부과를 하고 있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활 효력 회복 보겠습니다. 자,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자, 부당한 보험 계약 전환이네요. 보험 계약자는 기존 보험 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이내죠. 예, 6개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서 소멸 계약의 소멸이 됐으니까 소멸된 계약을 부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새롭게 체결된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자연스럽게 6개월이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나머지는 의미 앞뒤로 행간을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구별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특별 부활. 부활 중에서도 특별 부활이 있죠. 예, 뭐 국세 체납이라든지 뭐 그것 때문에 압류가 들어와서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되고 환급금을 가지고 이제 압류가 돼서 지급을 한 경우죠. 그죠? 그러면 보험 계약자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보험 수익자로 변경을 해서 특별 부활을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는 수익자에게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된다. 7일. 요거 한 번씩 시험 문제에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해지 환급금을 수령을 한 후에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다. 부활 청구 가능하다. 자, 부활 청구의 핵심은 딱 두 가지죠.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항상 3년만 기억하다 보니까 수령한이라고 하는 지문에 여러분께서 함정 쏘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험중개사. 나중에 나옵니다만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영업활동하는 사람이죠. 예,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중개사가 행한 부당한 보험계약의 전환에는 부활제도가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이 한 부당한 보험계약의 전환의 경우에는 부활이 신청이 가능하다. 중개사는 안 된다. 동일한 회사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하다까지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약령 변경 보겠습니다. 맞는 거 1번. 보험 가입금에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을 하게 되면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봐서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한다. 정답은 일단 1번이네요. 수익자 변경 시에는 수익자 보험회사 승낙 필요 없죠.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회사의 서면 동의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요거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3번 보험 종목 변경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새로운 계약 체결에 해당하므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임의 해지라고 하는 건 뭐냐? 임의대로 자기가 해지하는 거예요. 그죠? 조건이 뭐냐? 조건 따로 없습니다. 그냥 계약이 살아있다면 소멸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해지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1회 보험료를 납입한 후에는 보험 종목을 변경할 수가 없다. 말이 안 되죠. 자, 1회 보험 종목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1년 지나야 되겠죠. 그죠?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로 1년이 지난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는 변경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익자를 변경할 경우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세 번째,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때는 보험회사의 승낙 필요 없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소멸 시효 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나왔는데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뭐 보험금 청구권, 해지 환급금 청구권, 무슨 반환 청구권 복잡한데 딱 하나만 기억을 해 두십시오. 하나만 2년, 나머지 다 3년. 그럼 3년을 여러 개를 외우시겠어요? 2년 하나만 외우시겠어요?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그게 뭐냐? 보험료 청구권은 2년. 요것만 딱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 다 3년이에요. 그죠? 3년 맞아요. 2년이니까 얘가 틀렸다는 거죠. 2년 얘 하나는 우리가 외우기로 했죠. 그죠? 3년 맞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반환 청구권 3년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틀렸죠. 보험금 청구권 3년 예, 틀렸습니다. 하나만 딱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문제.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장래, 미래, 과거에 이제 지나간 걸 할 수 없는 거고요. 장래를 향해 서면 동의 철회가 가능하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에서 피보험자는 자기 목숨을 보험의 대상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죠? 나 앞으로 안 할래.
가능하다는 거죠. 언제든지 서면 동의 철회로 인해서 서면 동의 철회 할 수 있고요. 이 철회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가 되게 되면 해지가 되면 당연히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청구권, 해지 환급금 청구권 가운데 보험금 청구권만 소멸시효가 다르다. 제가 조금 전에 무조건 2년 하나만 외우자 그랬죠. 뭡니까? 보험료 청구권만 소멸시효가 2년으로 다르다. 두 번째, 계약의 임의 해지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게 아니라 누구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25번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자, 어느 경우에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느냐? 1번,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책임집니다. 보험중개사, 중개사는 책임 안 진다 그랬죠? 과실로 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가 맞습니다. 틀린 거죠. 두 번째,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맞겠습니다. 3번은 뭐가 틀리냐? 자, 설계사가 사고 친 경우네요.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하는지. 계약자의 재물을 손괴를 했다. 계약자의 재물을 손괴한 거하고 보험회사하고는 실은 아무 상관이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거와 분할해서 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될 것을 분할로 나누어서 천천히 주게 되면 그 기간만큼 이자가 더 붙겠죠.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평균 공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당연히 더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없다. 보험금을 지급할 거절의 사유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험 계약 연령. 자,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 나왔습니다. 요거 별표 한 5개쯤 해야 되겠네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에서 피보험자. 당연히 보험 대상자의 나이 기준이겠죠. 보험 나이로 맞는 것은 계산해 보게 되면 됩니다. 자, 1980년 태어났습니다. 생일이. 그죠? 생년월일이 1980년생인데 계약이 2015년이에요. 몇 년 지났습니까? 35년이 지났네요. 자, 근데 월 1월 달에 태어나서 계약일이 3월이니까 약 2달 정도 지났네요. 그죠? 35년 2개월 지났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험 나이. 자, 6개월 미만. 끝수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버리는 거죠. 6개월 이상일 때는 플러스 1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6개월 미만이죠. 버리는 거죠. 그러면 보험 나이는 35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나이는 자,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계약일 현재입니다. 계약일, 청약일, 보험료 납입일 이런 거 아닙니다.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상 1년 이하 버리는 거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 나이는 매년 1월 1일에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당일에 증가를 합니다. 매년 계약 해당일에 증가를 합니다. 1월 1일 증가. 이 표현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데 틀린 지문입니다. 두 번째, 보험 계약 연령은 계약자의 보험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아니, 보험을 가입하는데 왜 계약자의 보험 나이를 합니까? 대상자는 피보험자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약관 보겠습니다. 자, 약관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약관 누가 작성했습니까? 보험회사가 작성을 했죠. 그랬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죠. 작성한 사람 마음대로 유리하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2번 보죠. 뭐가 틀렸는지. 회사는 약관을 계약자별로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이 표준될 수가 없겠죠. 그죠?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3번, 보험 안내 자료와 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약관에 의해서 성립된 것으로 본다. 요거 함정인데 자주 틀릴 수가 있어요. 약관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계약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자, 요거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자는 가입한 보험 계약의
뭐뭐 범위 안에서 계약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해지 환급금이죠. 해지 환급금. 기납입 보험료 아닙니다.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해지 환급금이 실제 받아갈 수 있는, 수령할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돈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27번에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보험회사가 아니라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두 번째, 보험계약 대출 실행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서 수익자에게는 알릴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내용. 결국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익자죠. 그래서 알릴 수가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계약자는 보험계약 대출금을 계약 해당 일에만 상환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아닙니다. 언제 상환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언더라이팅 보겠습니다. 언더라이팅에 대해서 틀린 거. 계약 심사, 계약 선택이죠. 자, 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죠. 아니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게 맞죠.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보험금 등을 쉽게 수령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차단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위험률 차익 관리, 통합 보험회사 경영 안정성 및 경쟁력 확보,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보험금을 결정, 보험료도 결정. 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언더라이팅을 계약 심사, 계약 선택이라고도 합니다. 3단계 언더라이터, 언더라이팅을 하는 전문가죠. 언더라이터의 전문 자격은 CKLU, AKLU, FKLU 3단계로 나눠집니다.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영어로 요거 나오는구나. 자, U자가 언더라이팅이거든요. 요것만 그냥 눈으로만 여러분께서 익숙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언더라이팅에 의해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금의 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보험료의 한도도 정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언더라이팅 시 고려 대상 보겠습니다. 자, 환경적, 신체적, 재정적, 도덕적 이런 거 있었죠. 그죠? 환경적 언더라이팅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연령, 성별, 체격. 이건 신체적 언더라이팅이네. 두 번째, 직업, 생활 방식. 이게 환경과 관련이 돼 있네요. 그죠? 운전, 흡연, 취미. 요거 평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환경적 언더라이팅.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청약자의 생활 환경 및 소득 수준 딱 나오면은 재정적 언더라이팅의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언더라이팅 정보의 원천. 그럼 언더라이팅을 할 때 어떤 정보를 얻어서 가지고 하느냐? 제가 쭉 그냥 읽어 드릴게요. 자, 청약서상에 계약자가 계약자 알릴 의무, 고지사항 작성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설계사의 모집 보고서, 그 다음에 진단, 의적 진단 보고서, 계약 적보 확인에 의한 직접 조사, 그 다음 검사 활동, 그 다음 신용정보와 같은 외부 기관에 의한 정보.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언더라이팅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환경적 언더라이팅, 신체적, 도덕적, 다 나왔었죠. 그죠? 요걸로 시험 문제 지문으로 자주 나옵니다. 환경적 언더라이팅은 피보험자 연령, 성별, 체격, 요거 신체적이라 그랬죠. 그죠? 두 번째, 신체적 언더라이팅은 직업, 흡연. 요거는 신체적이 아니고 환경적 언더라이팅 평가 대상이죠. 세 번째, 역선택 방지보다는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데 중점을 둔 업무가 언더라이팅이다. 자,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것은 클레임의 업무죠. 클레임입니다. 언더라이팅과는 상관이 없다.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표준 미달체 및 우량체 인수. 자, 언더라이팅, 우리나라 언더라이팅 기준은 표준체 기준이죠. 자, 그런데 표준체보다 미달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위험도가 더 높다라는 뜻이고요. 자, 우량하다는 것은 위험도가 더 낮다라는 것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김생명 씨가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김생명 씨가 누구냐면 언더라이터네요. 언더라이팅 전문가네요. 자, 고객에게 3년 이내에 만약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10%를 감액 지급하겠다. 뭡니까? 삭감했잖아요. 그죠? 보험금 삭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표준 미달체, 위험도 높은 사람이죠. 과거에 앓았던 질병과 관련된 진단비나 입원비 등을 보장해서 제외하겠다. 담보 안 하겠다. 부담보 방법입니다. 연관 함정, 표준 미달체의 계약 인수 형태는 보험료 할증, 보험료 더 내라는 거죠. 부담보, 담보 안 하겠다는 거죠. 보험금 할인, 보험금 삭감은 있어도 할인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정 부위를 부담보하겠다. 특정 부위에서 만약에 무슨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담보 안 하겠다는 거죠. 질병이 발생하는 부위에 관계없이 질병 자체를 부담보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특정 질병 부담보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클레임 보겠습니다. 클레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죠. 보험금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이거 맞는 거네요. 두 번째, 클레임 업무 담당자는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겠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네요. 계약적 부하기. 계약적 부하기는 클레임의 업무가 아니라 언더라이팅의 마지막 단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클레임 업무 담당자는 FKLU 전문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제가 유기가라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언더라이터 전문가가 취득해야 되는 전문 자격이지 클레임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보험금의 한도 결정, 보험료 결정 누가 하는 겁니까? 클레임의 주요 업무가 아니라 언더라이터의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꽤 길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